안녕하세요. 홍계민 클럽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사표 쓰는 상상 다 해보셨죠? 꿈도 꾸어보셨을 것이고 뭐 품고 다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만약에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집어던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작년 또 올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하는 노동시장의 대반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매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Great Resignation, 대규모 사직서라고 저희는 옮겼습니다. 이 대규모 사직서 사태가 왜 나타났고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Great Resignation, 떼거리로 사직서를 집어던진다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Great Resignation이라고도 하고요. 좀 더 짧게는 Big Quit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사직서 사태인데요. 이 말을 만든 사람은 텍사스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인 앤서니 클러츠라고 하는 사람이 2021년 5월에 한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노동시장의 대반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사직서 쓰는 게 얼마나 대규모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사표를 쓴 미국 노동자의 숫자가 미국 노동청의 공식 통계 발표에 의하면 4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대규모 사직서라고 할 만한 사태죠.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원인을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요, 이 사표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직률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사표를 쓰고 자기 의사로 사표를 쓰고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가 사직률이다, quit rate 뭐 이렇게 짧게 말하는데요. 옛날부터 있었던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수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한 20년 남짓한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 이직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상식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지만 2020년 초기에 막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사방에서 그 가게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마구 늘어나게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쓰는 사람이 많을 리가 없고,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코로나 사태 초기인 상반기에는 1.6%까지 떨어집니다. 참고로 좀 이따 차트에 보시겠지만 2000년 이후에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에 2020년까지 이직률은 2% 남짓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직률이 처음에는 1.6%로 뚝 떨어지는데 2020년 하반기가 되면서 양상이 바뀝니다. 사표를 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사표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로 여성 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스토랑이라든가 바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고서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이 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레스토랑하고 바가 이 폐쇄를 당하기도 하고 장사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여기 전망이 없겠다, 여기 붙어 있을 수 없겠다 해서 여기 있던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표를 쓰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여성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빠져나갔던 사람들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기억나시겠지만은 뭐 봉쇄가 주마다 다르고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55세가 넘은 노동자들은 어떤 신변의 건강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early retirement, 그러니까는 조기에 은퇴를 해버리고 이렇게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태가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쯤 되니까요,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전체 소득층으로 보자면은 저소득층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였는데 이 현상이 2020년 말이 되면요, IT 분야라든가 금융 분야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소득도 그 상당히 센 그런 고부가가치 부문으로까지 넘어가서 많은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경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그 뭐 Z세대다, 뭐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30세에서 45세 사이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경향을 주도해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 끝날 무렵, 2021년이 시작될 무렵에는 올해 어마어마한 이 사표의 그 사직서의 물결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측되었고, 그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앤서니 클러츠 교수의 그 새로운 조어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2021년 6월까지 집계된 사직서를 쓰고 나간 노동자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은 36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이들 염려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021년 끝까지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2021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2022년 지금도 이 경향은 계속되는데요. 2022년 초에 한 설문조사 업체가 약 1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 다른 직장을 찾아서 사직서를 쓸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미국 노동자의 숫자가 비율이 무려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는 여차하면 사직서 집어던지고 튄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태죠. 이게 우리가 Great Resignation, 거대한 사직서, 대규모 사직서라고 부르는 사태입니다. 여기서 이 경향을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사직률을 그 통계로 포착하기 시작한 건 2000년부터니까 지난 22년까지 사직률의 그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직률, 즉 quit rate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사직서를 쓴 사람의 비율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좀 높았지만 그래도 한 2.5% 정도에서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측하실 수 있듯이 2009년 경제 위기를 맞은 다음에 뚝 떨어지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2010년 내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0년 사태가 시작된 직후에 뚝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웬걸 2020년 중반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 봄날 경칩에 개구리 뛰어오르듯이 힘차게 위로 솟아와 가지고 지금 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직률 3%에 달하는 사태는 지난 이 통계가 집계된 사태에서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사태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절반이 어디론가 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400만 명, 470만 명이 사표를 집어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최근 코비드 사태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미국에서 그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바도 다시 문을 열고 여러 업체에서 지금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데, 심각한 구인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인난의 원인을 사람들이 사표를 쓰고 도망가는 사태,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대규모 사직서 사태의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Great Resignation, 이 대규모 사직서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학자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이 disturbance다라고 그러잖아요. 교란.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태 때문이다. 그래서 작동하고 있었던 노동시장이 이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잠깐 동안 막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교란에 불과하다. 이런 견해를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유명한 폴 크루그만인데요. 폴 크루그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사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다가 최근 견해를 바꿨습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한 기고문에서 자기는 이걸 Great Resignation, 거대한 사직서라고 보지 않는다. 한국말로 옮기기는 참 무한데,
Great Reshuffling이다.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Reshuffling. 여러분, 이제 이 카드, 화투나 이제 카드 치시죠? 치시다가 뭔가 좀 이게 안 좋다. 이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야, 카드 다시 섞어. 화투 다시 섞어. 하고 시키죠. 그때 이 카드를 섞는 거를 셔플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뭔가 안 되겠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섞어봐. 하는 거를 리셔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노동시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꼭 자기가 원하는 직장,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가야 되니까 꾹 눌려있는 사태인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큰 변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제 갈 길을 찾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아서 그냥 이동하는 그냥 대규모 이동 사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리셔플링, 노동시장이 지금 다시 재정리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크루그만이 이렇게 마음을 바꿨느냐 하면은 최근에 나타난 그 노동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직서라고 하면은 사표 집어던지고 다 어디죠 바닷가로 가서 뭐 이렇게 파도 타기나 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사직서를 쓴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서 그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레지그네이션, 이게 사직서 사태라고 말하면 안 되고 리셔플링이다. 그냥 정리정돈이 다시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크루그만의 견해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비록 제가 뭐 미국에 살고 있지도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크루그만이나 이런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요번에 나타난 사태를 갖다가 2년, 3년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 지평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인생의 주체, 삶의 주체라고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어떤 균형을 향해서 움직이는 입자같이 바라보는 상당히 기능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지금 이 대규모 사직서 사태가 벌어진 데는 좀 더 길고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태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계속됐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이제 세계 금융 위기로 비화되었던 그 2년간으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당시 미국 사람들, 특히 그 서민들이 당했던 고통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을 뺏기기도 하고 길바닥에 나앉고 이랬는데요. 보통 알려지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도 다시 올라가면서 경제가 회복된 것 같은 모습을 취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른바 노동시장의 파편화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일자리와 직장이 예전의 직장이 아니에요. 가면은 우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다가 상사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 조건으로 보자면은 이제 취직해서 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쏟아지는 일 별걸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어떤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마찰 때문에 돌봄이라든가 아이를 돌본다든가 또는 집에 계신 어머님을 돌본다든가 하는 거는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힘들게 돼요. 그래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둥 마는 둥 어머님 돌보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고 그러면은 보수가 높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참 쥐꼬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저임금으로 그 일자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더 하나 심각한 문제는 영어로 going nowhere job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무데로도 가지 않는 일자리다. 그러니까는 막다른 골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좀 열심히 뭐 한 2, 3년 하다 보면은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커리어가 돼서 다른 데로도 한번 가볼 수 있고 좀 이렇게 해서 인생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감적으로 알죠.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랑은 막다른 골목이다. 이걸로 끝이다.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런 다른 기회도 없다. 이런 일자리들이 너무너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임금은 짜죠. 노동시간은 길죠. 직장에 가면은 개무시를 당하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느냐?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집안 생활은 엉망이 돼 있죠.
내 심리적, 신체적 건강은 막 난리가 나 있죠. 다시 말해서 20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우리나라도 포함이죠. 이 선진 산업 국가에서는 노동의 대순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도가 되지도 않고 깊게 연구가 되지도 않았지만은 이 10년 동안 사람들이 보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영국에 있어서 나타난 새로운 참 희한한 노동 형태인데 Zero Hour Contract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말로 옮기기도 참 애매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빵시간 계약제라고 해야 되려나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레스토랑에 어떤 사람이 거기 이제 서빙을 보는 그 사람으로 이제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레스토랑이 항상 서빙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쁠 때는 많이 필요하지만은 손님 없을 때는 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계약인데 하루에 몇 시간을 노동할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노동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로 아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연락이 올 때까지.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달려가 가지고 5분 대기초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2-3시간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임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딱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결국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하루에 3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5시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에 딱 일한 만큼만의 임금밖에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하는 시간 전체를 비워놓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조건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심정이 어떨지도 제가 감히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때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자신의 삶이라든가 또 이런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 Zero Hour Contract라고 하는 게 2010년대에 있었던 미국이나 영국을 필두로 한 노동시장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당했던 어떤 모멸과 그 비참한 처지를 갖다 잘 보여주는 사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크루그먼이나 다른 경제학자들하고 달리 이 사태는 훨씬 길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고 여기에서 나타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는 이번에 Great Resignation 이 대규모 사직서 사태가 팬데믹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인 교란이 아니고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추세가 팬데믹으로 전면화되고 영어로 에피판이라고 하죠. 현현된 그런 형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차트로 잠깐 돌아가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이렇게 쭉 개구리 다리처럼 픽 올라가는 이 부분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2009년, 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러면 이직률의 추세가 어땠는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보여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미 노동자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노동 조건과 삶의 조건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글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 글에 실려 있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 2019년까지 꾸준히 이 추세가 유지가 되죠.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2020년이 되면 뚝 떨어지게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노동시장에서 막 해고 사태가 벌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이직률이 한번 1.6%로 뚝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 빨간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 전에 있었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프로젝션인데 물론 2020년은 그 빨간 지점보다 실제 이직률이 훨씬 낮긴 했습니다만 자, 2021년으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부터 계속됐었던 추세, 그걸 표시한 빨간 점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이 막대에서, 이 그래프에서는 조금 짧게 표현됐습니다만은 2021년에 실제 이직률은 여기 나타난 것보다 좀 더 높죠. 자, 이 점을 본다면은 대규모 사직서 사태는
잠깐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장난이 아니다, 교란 현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추측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직서를 집어 던졌던 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퓨어 리서치에서 실제로 이 사직서를 던졌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노동자들이 그만둔 이유를 갖다가 major reason, 그러니까는 주요한 이유, 그다음에 minor reason,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이유, 이거를 갖다가 나눠서 제일 많은 이유부터 쭉 위에서 아래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보수가 너무 낮다, 너무 형편없다, pay was too low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은 뭐냐? 이 미래가 없다, 전망이 없다, 뭐 승진의 기회도 없고 뭐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지 않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주목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개무시당한다. 요즘 뭐 추앙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만은 추앙은커녕 disrespected를 당한다고 느껴진다.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되어 있네요. 자, 네 번째 이유를 보시죠. 자, 아이 돌봄을 할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게 네 번째 이유군요. 자, 그 다음 이유를 보죠. 내 하루의 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든가 탄력성이 충분치가 않다. 그러니까 직장에 계속 묶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복지수당 같은 수당이 좋지가 않다. 특히 미국은 이 여러 가지 이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이 수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는 장소를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이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노동시간이 너무 짧다. 아니, 그 짧은 게 왜 문제냐? 충분히 일감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짧게 노동시키고 그 보수도 낮고 불안정한 쪼가리 노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야, 이거는 참 좀 재밌고 우스운데, 그 사장님이 자꾸 백신 맞으라고 괴롭힌다. 이건 좀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난 10년간의 맥락, 그리고 거기서 노동자들이 느꼈을 어떤 절망과 좌절과 분노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대규모 사직서 사태는 단순히 머리 써가지고 저 더 좋은 데 없나? 라고 하는 경제적 계산에서 나왔다기보다도 영어로 had enough라고 그러죠.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나 더 못해.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하는 대규모의 어떤 사회적 사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진보파 경제학자이고 그 클린턴 시절에는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 대규모 사직서, Great Resignation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미국 자본주의라는 이 야수적인 자본주의에 맞서가지고 드디어 미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인 것이다. 라고 하는 논평을 몇 달 전에 했더군요. 자, 그러면은 2020년에 벌어진 팬데믹 코로나 사태는 뭐 별 영향을 안 준 걸까요?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그 미국 노동자들의 좌절과 불만이 폭발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통 그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일상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뭐 쉬운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그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걸렸어도 아주 바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미친 듯이 날뜁니다. 막 호랑이도 때려잡고 그러는데 호랑이를 다 때려잡아서 이제 가죽까지 깨끗이 벗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확 무너지죠. 그래갖고 이제 알아눕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10년 동안 지칠 대로 지친 미국 노동자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어떤 끔찍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고 삶과 건강이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마련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동경제학자인데 여기 있는 아린드라짓 두베라고 하는 이 유명한 경제학자가 트위터에다가 썼었던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보통 때에는 우리 이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불행과 불만족에 있는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경향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깨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좀 멀리 14세기 유럽을 강타했었던 이른바 흑사병, 블랙 데스 사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무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치사율이라든가 감염률, 이게 비교가, 감염률은 몰라도 치사율은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14세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47년에 이탈리아의 베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뷰보닉 플레이그, 그러니까는 라고 하는 흑사병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적게 잡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고, 많이 잡는 사람은 절반까지도 봅니다. 거의 핵전쟁 같은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거기다가 직접 비유하는 거는 좀 문학적 상상력에 불과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흑사병 사태가 유럽의 어떤 농노제를 흔들어 버리고 노동자들의 상태를 크게 바꿔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대로 가져오긴 힘듭니다. 그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에서 우리가 그 14세기 흑사병과 지금의 사태를 연결시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벌어진 사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지속되던 어떤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부터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14세기 흑사병하고 비교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14세기 흑사병은요, 인구가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경작을 할 인구의 그 절대적인 인구수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대기 저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귀족들도 성직자들도 다 손에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손에 보습과 곡괭이를 들고 나와서 농사를 지어야 될 판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노들이 죽고 나서 그 농사 짓는 일을 이제 임노동자들이 메꾸게 됐는데, 임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 사태 이전에 비해서 2배로 뛰고 3배로 뛰고 이 임금을 그 임노동자들이 막 요구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자,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뭐 감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 와중에서 유럽 중세 봉건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균열이 갑니다. 그거는 실질적인 노동 과정에 대한 귀족과 지배계급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장원에서 어떤 작물을 길러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장원의 전체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영주와 영주 밑에 있는 집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간섭을 했었는데, 지금같이 사람이 희귀하고 드문 상태에서는 이거 감히 괜히 뭐 감나라 배나라 감 심어라 배 심어라 이랬다가는 너나 심어라 라고 하다 다 떠나는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사태가 더 심각했던 데는요, 서유럽보다 이 엘베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농노의 숫자가 더 적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더욱더 사람들을 붙들어 들려고 아둥바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다른 두 개의 길로 나가는데, 서유럽의 경우에 노동자들이, 이 농업 노동자들이 그다음부터 배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고임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무슨 작물을 심을지, 이걸 어떤 식으로 노동의 리듬을 배분을 할지 등등에 대해서 더 많은 자율권을 달라, 더 많이 우리에게 재량을 달라라고 하는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세기 후반 또 15세기 초반에 걸쳐가지고 영국 지배계급은 이 농업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기율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령을 발표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지역마다 흑사병을 계기로 해서 나타난 농민들과 지배계급의 갈등이 중세 봉건제의 몰락을 가져오고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시대와의 중요한 하나의 연속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고통이든 어떤 힘든 것도 그저 그냥 참고 중세 농노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허청허청 그냥 일상을 되풀이하는 일을 갖다가 중지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기존 체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회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 14세기 말에 흑사병으로 해서 생겨난 그 사회적 위기 때문에 농민들과 농업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여러 조직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도시공화국하고 굉장히 다른 형태, 즉 상인들이나 그 부자들이 만든 공화국이 아니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화국이 나타납니다. 플로렌스라고도 하고 피렌체라고도 하는 그 공화국이 1405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14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에 있었던 남북전쟁을 통한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W.E.B. 두이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흑인 사회학자, 사회철학자였는데요. 20세기에 미국의 가장 저명한 사회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던 상황이 한창이었던 1935년에 출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장에서 아주 새로운 관점을 내놓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한 흑인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게, 즉 노예 해방이라는 게 사실상은 파업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남북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남부의 농장에 묶여 있었던 흑인들은 노예들이었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자기가 결정할 수도 없었고, 설령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의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가족 성원들끼리 얘기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밥 짓고 누구는 뭐 빨래하고 이걸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항상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흑인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남부를 다 떠난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그 흑인들은 노예 신분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농장에 남아서 농장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자, 이제 노예제를 지탱하던 사회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흑인 노예들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노예였던 흑인들은 이제부터 노동시간을 언제로 할지, 일을 몇 시에 시작을 할지, 얼마나 일할지, 그 다음에 그 목화밭에서 고된 일하는 거는 남자인 내가 할 테니까 딸이나 그 부인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게 해주시오라든가, 한마디로 그 전에 백인 노예주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간땡이들이 부은 놈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불만이 폭발을 합니다. 두이보이스는 이 사태가 결국은 이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사태가 흑인들이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한 대파업의 사태 양상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흑인 노예 해방은 흑인들 전체, 남부에 있었던 흑인들 전체의 파업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환기하게 된 계기는요, 몇 달 전에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유수한 일간지에서 한 기고문이 실렸는데, 그 기고문에서 이 두이보이스의 이 유명한 이야기를 되살리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규모 사직서, 이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 두이보이스가 말하는 이 흑인들의 파업 사태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간과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이죠. 2021년 10월에 미국 전역에서 스트라이크토버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느끼시겠지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자, 보시겠지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하고 10월, 옥토버라고 하는 말을 합친 건데요. 작년 10월에 산업 분야와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이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우리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해달라고 하는 전국적인 동시파업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 매체에서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 이 야수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맞선 하나의 파업이다. 같은 궤에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Great Reshuffl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크루그만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 즉 그냥 노동시장이 다시 그냥 재정리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다 그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다 구직활동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해결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올 겁니다. 아니 무슨 뭐 사람이 무슨 뭐 목구멍에 포도청 칩니까? 아유 말이 섞였네. 사람이 무슨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여기 거미줄 칠 것도 아니면은 그럼 뭐 사직서 집어던지고 뭐 파독하게 뭐 일생 동안 합니까? 먹고 살려면 또 그 구직 활동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건 당연한데 이 화투장하고 트럼프 카드가 똑같은 상태의 트럼프 카드 화투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그 사태를 겪었고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생각이 만약에 이렇게 깨어났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새로 이 화투장을 치면은 들어가는 자리에 잠자코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그런 대안은 뭐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Great Reshuffle이 되는 게 아니라 Great Grasshoppering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rasshopper,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자, 근데 메뚜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메뚜기가 로커스트가 있고 그래스호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던 메뚜기는 주로 이제 로커스트예요. 그 왜 한번 쫙 쓸고 가면은 그냥 곡식 다 쓸어 먹는 그거는 보통 로커스트라고 그러고, 그래스호퍼는 이렇게 깡총 뛰어다니는 좀 다른 메뚜기인데, 저 이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분 메뚜기 다 한번 해보셨죠? 그 아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주인 오면 또 이렇게 깡총 또 깡총 이렇게 하는 거. 리셔플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섞이면 섞이는 대로 거기 잠자코 엎드려 있어야 리셔플링일 텐데, 자 지금 보세요. 노동이 갖는 의미가 뭐냐, 내 삶은 어떻게, 워라밸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는 뭐고, 내가 직장에서 존중받는 직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직서 또 안 쓰겠어요? 앞으로 안 쓰겠습니까? 리셔플 되면은 리셔플 된 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스호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셔플을 해봐야 그 트럼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또 이렇게 그래스호퍼처럼 퉁충 깡충 뛰고 그러면은 이 Great Resignation이라는 사태가 끝날까요? 여기에 이거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좀 이따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요, 재택근무입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그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반화됐죠. 자, 이제 끝나가니까 도로들 이제 출근하쇼라고 명령을 때렸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62%의 노동자들이 난 재택근무 하겠다. 죽어도 때려 죽여도 사무실 못 나가겠다.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사무실 안 나오면 다 자른다 이렇게 해서 막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먹힐지 어떨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기율이라든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바뀌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당장 임금 수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구인난이 워낙 심하니까 여러 업체에서 당장 일손이 필요한 쪽에서는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특히 상대적으로 이 임금이 좀 낮은 부분이랄까요? 저부가가치라고 할 만한 서비스업들, 이를테면 레스토랑, 바라든가 소매업체들, 그 마트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노동자들 일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맥도날드라고 있죠. 다 들어보셨죠?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 급여를 다 올렸는데 평균 10%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330씩 받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그 10%씩 급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복지 수당들 있죠. 뭐 이를테면 뭐 기타 등등 많죠. 무슨 병가라든가 무슨 수당, 뭐 휴가 뭐 등등 이런 것도 대폭 확장해가지고 노동자들을 붙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미국에서 유명한 월마트 있죠. 월마트는 좀 더 파격적인데 전 직원들에게 향후 5년 동안 대학 학비뿐만 아니라 교과서 비용까지 다 커버해 주겠다고 무려 10억 달러짜리 그 예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괜찮죠? 월마트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봤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거대한 사직서, 대규모 사직서 사태는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를 미국 사회 전체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상황을 넘어서 그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노동자들의 반란이랄까?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다른 식으로 바뀌어갈까요? 아니면은 이런 움직임이 하나의 철퇴를 맞고 또 다시 옛날 상황으로 퇴행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측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기 무속인들도 많이 계신데 괜히 저까지 나서서 이렇게 뭐 예측한다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점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미래를 예측은 못하지만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눈여겨봐야 될 요소들은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지금 같은 추세가 점점 노동자들에게 유리해지면서 노동시장을 지금의 방향으로 더 많이 끌고 갈 만한 요소 하나하고 그 반대로 갈 만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요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노동자들의 입지를 더 굳힐 수 있는 어떤 미래의 가능성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위에 써놨는데요. 이 다오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통 이제 그 노자 장자 도가를 그 영어로 다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조어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노자 장자의 사상을 보면 모의자연이라는 게 있죠. 손 대지 않더라도 저절로 굴러가게 만든다. 자, 그거를 꾀하는 새로운 종류의 생산 조직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조직 형태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P2P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아마 동료 생산 이렇게 옮길 겁니다. peer to peer라고 하는 것. 자, 이 다오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의 머리 글자를 따서 생긴 말인데요. 지금 알고리즘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를 취직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조직되고 굴러가는 부분이 옛날처럼 무슨 다 사람들이 뭐 손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알고리즘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별의 생산자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할 때 굳이 무슨 어디에 취직돼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뭐 또 월급 이거 연봉을 정하고 이런 위기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아예 여러 사람의 개개인들이 그냥 참여한다 하더라도 저절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요? 아주 단순하고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 DAOS, 다오스가 바로 그걸 꿈꾸는 조직 형태입니다.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이 없습니다. 탈중앙화되어 있는 조직이고 각각의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시간에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자기가 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 회사는 위기 조직이죠. 사장님, 보스, 부장님 등등이 있고 그 아래서 나는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동료들입니다. 피어들입니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동등한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알고리즘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고용되지 않더라도 나의 개인이라고 하는 자율성을 유지하더라도 생산이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하는 사람, 이른바 취업자를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는 임노동 관계에 들어가 있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가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해서 딱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봤잖아요. 이 피어들은 두 가지 어느 쪽이든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벌써 이런 형태의 일들은 우리 주변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더분들이 지금 뭐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등등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피어의 형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이 DAOS, DAOS라고 하는 형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크루그만 같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바는 빗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왜냐?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거기서의 조건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별 수 없이 또 깨갱하고서 들어가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블록체인이라든가 다른 알고리즘이나 다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생산 조직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고용관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산자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탈중앙화된 조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형태의 조직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앞으로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생산자들의 입지는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의 생산 조직 형태는요, 그리고 IT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하는 아주 첨단 고부가치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인플레이션하고 정부의 재정 삭감이죠. 다시 흑사병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 그러니까 농노들의 그 노동 기율이 무너지는 상태가 이제 흑사병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서유럽과 동유럽을 흔들게 되는데, 동유럽 쪽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이 농노들, 이 농민들한테 한번 호구 잡히면은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경우에는 농노제가 더욱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강화가 됐고, 이거 공포영화에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고문수단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서유럽에서 농노제가 철폐되는 것보다 훨씬 오래까지 농노제가 계속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적에 사회 전체적인 어떤 권력 관계라든 갈등이 작동 안 하면 그게 이상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개명화된 21세기잖아요. 여기서 무슨 노동자들이 좀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이리저리 그레스 오퍼, 메뚜기 짓 좀 한다고 두드려 패거나 고문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문보다 더 힘들고 잔인한, 길들이기의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무슨 음모 이런 얘기한 건 아닙니다. 누가 의도했든 하지 않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지금보다 격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이러면은, 실질 임금의 그 급격한 그 저하가 벌어지는데, 이러면 무슨 워라벨이고 뭐고, 돌봄이고 뭐고, 지금 그 한 푼이라도 안 벌면 길바닥으로 나앉을 판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는 큰 후퇴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정통 경제학에서는 보통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정도 같이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교과서에 나오니까 사람들의 총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도 올려야 되지만 국가 재정도 삭감해야 된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재정 구조를 보면은 삭감할 만한 항목이 이렇게 많지 않고 제일 만만한 게 소셜 스펜딩이죠. 사회복지 지출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도 함께 줄어들게 되면은 이 보통 서민들이나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삶의 고통이 심해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귀족들처럼 흉측한 놈들이 이렇게 날뛴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팬데믹 이전에 2010년대의 노동체제로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경험칙 같은 건데
한번 이런 거 추세를 타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이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그냥 순순히 감내하느냐? 그럴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귀결되지 않는 또 다른 제3의 가능성으로 역사와 사회의 방향을 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뭐 주막한 산격이긴 하지만은 대규모 사직서, Great Resignation, Big Quit 뭐 이렇게 불리우는 지난 2년간 미국의 노동과 사회를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누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한때 그렇게 그 열기가 뜨거웠던 구급 공무원 시험 있죠. 지금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와 분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두고 봐야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바뀌기 시작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떠도는 소문이지만 요즘 밤에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이 라이더 쪽이 훨씬 더 그 수입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일하기도 좋고 그래서 뭐 택시 운전을 하느니 라이더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밤에 저희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택시가 드물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출판 쪽이라든가 의료 쪽이라든가 여기서는 지금 그동안에는 어렵지 않게 구해 왔었던 이런저런 일손들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업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만큼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도 이 더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겪었었던 어떤 노동의 상태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돌봄과 이런 관계들을 공존하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자리인가? 아니면은 앞이 막혀 있고 깝깝하고 한 장시간 노동인가? 비슷한 처지에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자들도 처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사태와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한번 예측도 해보고 또 마음속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홍기빈이었습니다.